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유제두 선수와 미사코 마사히로 두 선수의 WBA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 유제두 선수의 1차 방어전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유제두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고, 기념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와지마 고이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오늘도 같이 리뷰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WBC 국제 심판이시고요. 저희 KBM 국제 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싱 전문가, 또 축구 전문가, 다방면의 전문가, 인문학 박사이신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복싱 매니아계의 지존이십니다. 우리 코토바 서준아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얘기를 한번 가보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와지마 고이치와의 1차전을 봤는데 그 투 옵션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유제두 선수가 와지마 고이치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죠. 그리고 1차 방어전을 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일본에서는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와지마가 졌을 경우에 와지마와 다이렉트 리매치를 붙인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와지마가 그 당시에 유제두 선수에게 패배하고 은퇴의 갈림길에 섰어요. 자기가 이제 결정을 은퇴를 할 것이냐 다시 한번 할 것이냐를 마음을 못 잡고, 그 사이에 이제 빠르게 다른 도전자를 일단 1차 방어전에서는 일단 와지마 고이치의 결정을 보고 2차 방어전쯤에서 만약에 와지마 고이치가 하게 되면은 그때 하고 1차 방어전은 그러면 다른 선수와 붙이자 해가지고 상대를 물색을 했는데, 처음에 거론됐던 건 이제 류소리 마치였죠. 동양 웰터급 챔피언이었고 그 전에 이미 그 주니어 미들 타이틀에 2번 도전을 했었죠. 그래서 류소리 마츠에게 판정패, 알바라도 마지막 고이치에게 판정패. 예, 와지마 고이치에게 판정패, 알바라도의 1차 방어전 상대로 나가서는 7회 KO패였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아직까지도 류소리 마츠는 그 아시아 무대에서는 웰터급 이상으로서는 난 독보적인 그 강자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동양 웰터급 타이틀은 뭐 계속 방어전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류소리 마츠 선수가 이제 처음에 거론이 됐었는데 뭐 이런저런 그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안 됐고, 그러다가 그 유제두 선수의 그 세계 타이틀 전초전 상대였던 오자키 노부요시도 잠깐 올라왔었는데, 에이 그거는 이제 안 된다, 너무 격차가 난다. 그래서 미사코짐, 그러니까 와지마 고이치가 미사코짐이었죠. 그래서 미사코짐에서 이제 막 급하게 이제 구한 것이 미사코, 당시 이제 그 미사코짐 회장의 조카 미사코 마사히로죠.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원래는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야구 선수 출신이고 그 일본의 그 전통 있는 갑자원 대회에도 출전을 했던 선수인데, 후에 복싱으로 전향을 해서 원래 이제 나중에 시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제두 선수와 체격차가 많이 나는 게 웰터급 선수예요. 웰터급 선수고 뭐 데뷔를 했는데 그냥 평범한 정도. 그래서 스지모토 쇼지라는 것도 일본의 그 아주 롱런 웰터급 그 국내 챔피언에게 KO패도 당하고, 그래서 그 유제두 선수와의 시합 전에 이미 4패가 있었던 좀 평범한 존재였는데, 그 급하게 이제 비즈니스상 세계 랭킹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제 유제두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도 해주던 그 조민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웰터급 챔피언이었는데 국내 챔피언답지 않게 세계 랭킹에 항상 8위, 9위쯤에 그 이름을 얹어놨던 조민 선수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그 도카시키 선수가 김한진 선수에게 도전하는데 세계 랭킹을 뭐 산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새 랭킹을 얻으려고 김영현 선수를 불러다 한 것처럼. 근데 김용현 선수가 그전 경기 치른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그건 갔잖아요. 뭐 상관이 없고, 이건 어쨌든 챔피언 시절이었죠. 그래서 조민 선수를 급하게 불러서 세계 랭킹전을 하는데, 양홍수 선수가 이제 25기에게 그렇죠. 그래서 뭐 조민 선생, 조민 관장님의 그 조민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 황 대표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시합 전에.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아주 막된 말을 따지면 조민 선수는 아마 국내에서도 야 너 절대로 이겨야 된다는 소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큰 비즈니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시합은 그냥 그 순리대로 그냥 미사코 선수가 판정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제두 선수의 1차 방어전 상대로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복싱계 은어 중에 비즈니스 챔피언,
비즈니스 랭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력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작동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까지 간 선수인데, 근데 미사코 선수와 유재두 선수 경기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5라운드까지 미사코가 3대0 전원일치 그 판정에서 앞서고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 초부터는 좀 미스매치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 정도고, 근데 경기를 좀 봐야 알겠지만은 유재두 선수가 생각만큼은 좀 경기를 잘 못 풀어가고 KO로 이기기 전까지는 고전했었다는 인상이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코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시합은 사실 이제 실황 중계를 했는데 보면서도 아휴, 저래도 언제 한 번만 걸려라 그러면 끝이다 그랬는데, 뭐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뭐 미사코 선수로도 선전을 했지만 그 일본인 쪽에서나 우리나라나 그 유재두와 와지마 고이치의 제 시합을 앞둔 그 뭐 전천후라할까, 뭐 어떤 그 유재두 선수의 그냥 일단 1차 방어전 쉬어가는 라운드 방어전이었는데, 여기서 좀 그 당시에도 좀 약간 그 억울하고 좀 화가 났던 거는, 세계 챔피언, 더구나 중량급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투옵션에 걸려가지고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 파이트 머니가 굉장히 낮았어요. 유재두 선수가. 제 기억으로 25,000불, 35,000불인가? 35,000불, 40,000불인가? 하여간 그 당시 시세로도 굉장히 그 낮은 방어전을, 파이트 머니를 받고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에 임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실 유재두 선수를 일본 쪽에서 내세우는 도전자가 유재두 선수를 꺾을 만한 상대가 없다. 그러니까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을 지나면 큰 돈을 이제 벌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니어 미들급이면 시세가 그 원정 방어전 치르면 최소 뭐 한 20만 불 이상, 30만 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요 두 개만 건너면은 유재 선수가 이제 그 롱런의 기틀도 마련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그 시합 뒤에는 뭐 당시에 그 WBC 챔피언이 됐던 뭐 그 다케와의 방어전, 뭐 올리벨라와의 시합 얘기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뭐 미들급의 몬정거 한다고 굉장히 그 원대한 그 포부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저 뭐 너무 어렸을 때이기도 하고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세임 에이지지 뭐 같은 애니까. 근데 이제 뭐 유재두 와지마 1차전이야 이제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으니까 이제 범국민적인 열광을 불러일으켜서 그게 이제 그 여파로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 경기는 이제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야 이제 유튜브로 이제 겨우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경기입니다만은, 그때 봤을 때 되게 좀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경기 내용이 생각보다 저기 참 이렇게 원만치 않았고, KO씬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화끈하지 못해서, 유재두 선수가 굉장히 약체라고 평가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마사코 선수가 왜 저렇게밖에 경기를 못했을까 하고 의아해하던 그런 경기 내용으로 생각 남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렇죠. 어차피 뭐 유재두 선수의 그 방어전 그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경기였기 때문에 하고, 이날 시합 유재두 선수의 방어전 미사코 선수는 얼마 전에 그 작고하셨어요. 네.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아마 지금. 그래서 현재 미사코 짐의 그 회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사코 짐의 회장의 아들, 그 미사코 지금의 그 회장 미사코와는 사촌지간인가? 삼촌 조카지간인데, 얼마 전에 그 미사코 유재두 선수와 시합했던 미사코 선수는 작고한 걸로 그렇게 기사를 접한 적이 있네요. 얼마 안 됐어요. 이 경기에 대한 제 인상은 6라운드에 미사코 선수가 3번 다운되고 자동 KO되는데, 그 다운될 때의 모습이 상당히 좀 비참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뭐랄까 좀 설설 긴다는 표현은 과한 것 같고 적절한 표현은 좀 떠오르지 않는데, 뭐랄까요, 압도된 듯한 그런 다운이 나와서 그게 아주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뭐 미사코 선수 이날 개체량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주니어 미들급 언더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웰터급 선수인데 웰터급 선수 쳐놓고도 좀 슬림하기 때문에 실제로 링에 올려놓으니까 한 2체급, 3체급 차이가 나게 보이는 그런 시합이었고, 일단 뭐 유재두 선수가
또 적재에서 한 번에 그 방어전 KO를 이겼다는 뭐 그런 의의가 있는 시합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한국인 최초의 KO 방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1차 방어. 네. 그 전에는 전부 이제 판정 승부였었는데 네, 방어전에서 KO 승이고요. 아까 임준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조민 관장님이 이제 그 세계 랭킹 상대로 이제 불려갔던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전에 같이 조민 총장님 모시고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기억을 굉장히 이렇게 뭐 당연히 좋지 않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 본인이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조민 선수가 이겨도 또 그러니까 비즈니스 당연히 거기서 이제 이기면 얼마든지 KO 시킬 수 있는 상대였지만 KO 시키지 말아라. 이제 그런 그 직접, 얘기를, 직접 얘기를 듣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져줘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래요. 근데 KO 시키면 안 된다. 이제 하고 적당히 해라. 이제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랭킹을 양도해주는 그런 어떤 희생양이 되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또 적지인 일본에서 유소리 마치랑 2번이나 참 우세한 승부를 하고 또 한 번은 다운을 2번이나 뺏고 무승부, 2차전도 무승부. 그래서 세계 랭킹이 계속 있었지만 도전 기회도 못 찾아오고 또 친한 절친한 친구이신 유재두 관장님을 위해서는 랭킹을 또 이렇게 미사코에게 또 헌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아쉬움이 담긴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명분이 세계 타이틀 매치 하려면 뭐 세계 랭킹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세계 랭커를 부르다가 그렇죠. 랭킹을 받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랭킹에 없다가도 그냥 시합 잡히면 갑자기 랭킹에 들어가고 그냥 뭐 승인 그 네, 위원회에서 그냥 의원에서 그냥 승인하는데 그래도 저 당시에는 명분이 세계 랭커 뭐 하위라도 데리고 와서 네. 세계 랭커를 잡아야 세계 랭킹을 넣어주고 세계 타이틀 도전 자격을 줬으니까 뭐 지금보다는 나름대로 그 좀 그래도 명분 있게 규율을 지키는 규율을 지키는 뭐 그런 시대였죠. 예. 이 경기는 그때만 해도 이제 당일 개최 당일 경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체급 차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컸던 시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전날 개최하고 당일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경기를 하니까 회복 시간이 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파퀴아오 선수나 뭐 이노우에 나오야 선수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8체급, 9체급을 건너뛴다는 거는 이 당시에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렇죠. 일이고 그래서 웰터급과 주니어 미들급 불과 한 체급 차이지만 그 벽이 그때는 굉장히 견고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체중 조절 실패는 그냥 바로 패배하고 거의 직결되는. 네. 그래서 뭐 사파타 선수도 장정구 선수와 2차전에서는 체중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뭐 전원에 의하면 뭐 막상 링에 올라왔을 때는 뭐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여기서 제가 황 대표님에게 이제 수년째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저도 답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답을 못 구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류소리 마치 선수 얘기가 나온 김에 이만덕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애인이신지 네, 그 청력에 좀 저도 문제가 있었다. 예전에 그 말씀 듣고 네, 뭐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도무지 모르시더라고요. 예, 답을 못 구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장애가 있다는 거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좀 알리는 문화가 아니고 비교적 숨기는 데였죠. 숨기고 감추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선수 중에 김영희 선수가 그 청각장애 선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제가 됐었고 또 이만덕 선수도 청각장애자인데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됐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간지 기사여서 신문지 기사가 아니고 주간지 기사여서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만덕 선수가 그때 장애를 이기고 동양 챔피언까지 된 선수라면 지금 그 의미를 새롭게 한번 다시 새겨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탐문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정보가 있으신 분은 좀 복싱 앱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시군요. 정말 궁금한데 이게 몇 년째 3년 전에 네. 그 질문을 처음 받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수십 년 된 질문이죠. 제 마음속에서는요. 자, 그러면 1975년 11월입니다. 시즈오카에서 벌어졌던 맞죠? 시즈오카. 시즈오카 중부회관. 아, 예. 네.
유재두 선수의 1차 방어전 미사코 마사히로와의 경기 다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の紹介であります。ジュニアミドル級チャンピオン153パウンド4分の1韓国劉海東青コーナー挑戦者世界ジュニアミドル級7位151パウンド4分の3ミサコ所属ミサコ正弘セカンド赤コーナーケム・トーパンラ青コーナーミサコ仁志ジャッジ牧村武史なお今晩のジャッジは牧村武史、そして韓国の金鎮国、レフリーは宇後武雄であります。今晩の世界ジュニアミドル級タイトルマッチは日本製の8オンスグローブを使います。採点は5点砲であります。さて和島さん、小倉でこの龍と対戦した時にですね、龍が初挑戦ということも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前半硬さが見られましたですね。そうですね。でもね、一番初めの防衛というのはもっと硬くなるんじゃないですか。はい、それがね、つけ目と思ってます。なるほどね。八百板さん、とにかく美佐子としては動くことでしょうかね。そうですね。サイドに動き、いろんな手を使うことでしょうね。さて第1ラウンドの開始であります。白いトランクスがチャンピオンのリュウサイト、そして紫色のトランクスが挑戦者の美佐子正弘であります。左のフックを送りましたリュウサイト。和島さん、リュウはやはり左からチャンスを掴んできますですね。そうですね。やはりオーソドックスなタイプのボクシングをしますね。でも連打するときはやっぱりファイターですね。正面から打ち合うとちょっとまずいケースになりますが、どうですか、和島さん見ていてリュウサイトの気負いとかそういう点ではどうでしょうね。やはりチャンピオンの貫禄みたいなの出てきたんじゃないですか。しかし八百板さん、いい体格してますですね。いいですね。それで今の回でも美佐君が入ろうとしたところ、右のフックで入ろうとしたところ、右のストレートやはり打ってますね。ああいうところでうまいですね。そうですね。動いております挑戦者の美佐子。左で追おうという龍、左でちょっと引っ掛けました。和島さん、この辺りなかなかのテクニックもいいものを持ってますね。やっぱりずるさ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おっとミラッパーです。龍のミ、そうですね。やっぱ怖いですよね。怖いですね。もう前かがみにならないことで、ただ前かがみになるんだったらサイドへ動くこと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ですね。和島さん、この挑戦者の右のストレートが当たりました。チャンスガクッときました。チャンピオンであります。さあラッシュしています。美佐子ラッシュ、右のストレート、逆にカウンターを切りました。右のストレート、右のフックを狙っています。チャンピオン、ちょっと深追いは気持ちですね。ワンツーです。右のストレート、これはいい位置になりました。右のフックです。正面からあまり打ち合うとちょっと美佐子まずいですね。しかし第1ラウンドから早くも強打の応酬を見せております。紫色のトランクスが挑戦者の美佐子、白いトランクスがチャンピオン。顔面早くも真っ赤になりました挑戦者の美佐子。挑戦者はもっと左が欲しいですね。そうですね。左が少ないですね。ワンツーで攻めています。和島さんは特にどういう注意を美佐子に与えましたですか。そうですね。自分のペースをつかむために動くことと、やはりガードを忘れないことですね。なるほどね。ただ八百板さん、この美佐子はですね、打たれるとカーッとなるという、ガードを忘れてしまうという点がありますがね。正面から向かっていかないことですよね。そうですね。しかしもちろん右ストレートにもいいものを持っております挑戦者の美佐子。左のフックを食いました。ゴング
第1ラウンド終了しました。八百糸さんの採点は第1ラウンド5対5と互角であります。ご覧の挑戦者、世界ジュニアミドル級7位の美佐子正弘は23歳、愛媛県の新居浜市の出身であります。19戦15勝8回のノックアウト勝ち4敗、そのうち3つのノックアウト負けがありますが、なかなかのハードパンチャーであります。さて試合は第2ラウンドに入りました。和島さん、この美佐子は気が強い選手なんでしょう。そうですね、やはりボクサーというのはやはり気が強くなきゃダメですね。ああ、そうですね、はい、その気の強さを出し間違えてはいけないんですよ。はい、はい、間違える出すところを間違えてはいけないんです。八百糸さん、龍のマネージャーの菅さんが言ってましたけれどね、美佐子会長のところの選手はですね、和島さんにしてもそうですし、門田にしても美佐子にしてもみんな気の強い選手が多いからって言ってましたね。そうですね。もちろん初めての世界の挑戦であります。左を言いますチャンピオンの龍。試合は第2ラウンドに入っています。八百糸さん、美佐子の動きはどうですか。いいですよ。ただあの後ですよね、あのまんままっすぐ下がらないで、やはりサイドへ、両サイドへ動くこと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とにかく相手のミスを誘うと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動き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が、白いトラックスがチャンピオンの龍です。韓国の生んだ3人目の世界チャンピオンであります。左で引っ掛けました。ちょっとエキサイトしますね。そうですね、龍選手、ちょっとエキサイトするとこありますからね。はいはい、ですからじらし戦法というのは僕は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よ。和島さん、かなりこの今の龍のパンチも力が入ってますね。そうですね、やはり重量級らしいパンチといいますかね、はい、そういう感じはある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はい、実際に和島さん対戦してパンチの質というんですか、これはどんな感じですか。龍のパンチ、やはり重い方ですね。はい、ドシーンとくる、ズシーンとくるパンチですね。やはりズシーンときてね、コンビネーションもいいですからね。そうですね、はい、ガードが非常に意外と硬いですね。甘いようなんですけど硬いですね。はい、はい、とにかくスタミナは十分につけてきましたと語っております美佐子正弘。そう絶えずああやって体を動かすということはいい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右のフック、おい、さすがに盛んに右を狙っています。よく動いています挑戦者の美佐子。ちょっと大きいですね。そうですね、もう少し小さくてもいいですね。はい、身長はチャンピオンが177センチ、挑戦者の美佐子が173センチであります。しかしリーチは美佐子の方があります。チャンピオンが27歳、挑戦者が23歳です。ゴング、第2ラウンド終了いたしました。八百糸さんの採点、第2ラウンドも5対5と互角であります。それではここで、挑戦者青コーナーの表情を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が、大川さん。はい、青コーナーです。美佐子会長の話なんですが、確かにいつものノンタイトルの試合に比べると相当硬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美佐子正弘選手、セコンドの大きな声の指示に、こちらの方を向きましてですね、分かったというふうにうなずく余裕があります。左のストレートは当たるからどんどん出していけという指示が出ています。相手に釣り込まれて打ち合うなという指示も出ています。こういったところです。なるほどね。八百糸さん、あまり釣り込まれて打ち合うなという、そうですよね。美佐子会長の話でも前半はですね、引っ張り上戦法でいきたい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したけれどね、一番ですね。そうですね。それとね、ちょっと私気になるのはね、前かがみになりすぎることですね、相手の正面で。そうするとどうしても右ラッパーをもらう恐れありますからね、なるだけサイドで抜けることですよね。左でも右でもいいですからね、体を抜かすことですよ。和島さん、このチャンピオンの追う足というのはどうなんですか。そうですね、追うというよりもね、横の動きが非常に速いというかスムーズなんですね。ですから足がないと言ってもそれは油断になりません。なるほどね。
試合は第3ラウンドに入っています。今ちょうど1分を経過しました。とにかく挑戦者の美佐子としては動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左を振って右を狙っています。右のストレート、美佐子ラッシュ、美佐子ラッシュです。突き放しました。ニューサイト、また右のストレート、左が当たりました。いいですね。いいですね。挑戦者の生きのいい攻撃です。青コーナーに詰まりましたチャンピオン。また右のフックが当たりました。また右のフック、挑戦者のいいパンチです。チャンピオンの顔面が赤くなりました。今度は足を使っています。挑戦者の美佐子。有馬さん、美佐子ちょっとペースに乗ってきましたですね。はい、やっぱり乗りすぎるとダメですね。ああ、そうですか。はい。さあ、両選手離れました。おっと、また右のフックです。記者会見でも八百板さん言ってましたけれども、チャンピオンはとにかく日本でやるので大差の判定かノックアウトをしなければ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したですね。その点は大変に負担になると言っておりましたチャンピオンのニューサイト。足を使って動いています。いいですね。こうやってじらした方がいいですね。いいですね。はい、じらし戦法をなかなか構想しています。右のフックから左、アッパーを送ります。顔面が好調していますチャンピオン。左のショート、右のショートストレート、また右のストレート、右のフック、チャンピオンが落ちた。また右のフック、ロングでやります。第3ラウンド終了。このラウンドは5対4と挑戦者の美佐子が取りました。さてこれから第4ラウンドに入りますが、今度は赤コーナーチャンピオンコーナーの表情を聞いてみたいと思いますが、岡部さん。はい、赤コーナーチャンピオンのコーナーですが、1ラウンドから激しい打ち合いが続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ね、はい、こちらの金トレーナーとファンマネージャーですね、大振りするなと、劉選手に大振りするなという指示を出しております。なるほどね。そしてですね、はい、美佐子選手が、打って離れるときに短いパンチを出せと、こういう指示を与えておりますね。そうですか。はい、おっと右のストレートです。ワンツーを送りました。挑戦者よく頑張っています。今チャンピオン側のコーナーからですね、はい、大振りにする打つなというアドバイスだったんですね。これは確かにね、この選手はもともと大振りの選手なんですね。逆にファイタータイプの選手だったんですよね。そうだそうですね。なんか細かく打つように指示されてここまで来たわけなんですよね。はい、ですからそれがこの焦りと思って出るというところは僕は付け根の一つ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ね。そこをうまく正弘君が持っていければ面白いと思いますね。はい、しかし和島さん、なかなか挑戦者の美佐子をよくやってますですね。気の強いのが非常にいい方に出てますね。なるほどね。非常にね言われたことをよく守ってます。そうですか。はい、和島さんともスパーリングをやってですね、とにかくスタミナはもう自信がついたしよく走り込ん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ですね。トレーニングは僕はですね、やっぱりトレーニングを主体にしてますからね。やっぱり脳上げをしたいじゃないですからね。トレーニングが先ですからね。今のいいストレート入りましたね。ミラーパーでやります。転倒しています挑戦者の美佐子。右アッパー、いいパンチです。ちょっとサウスポーになりました。和島さんとよくスパーリングをやってる関係でしょうか。時折ちょっと和島さんによく似た感じのボクシングをするときがあります。それはね、いいところどんどん真似してくれところは言ってます。それを真似できたらね、本物に近くなると僕は言ってるんですよ。なるほどね。はい、チャンピオンやはり焦ってますね。焦ってましたね。挑戦者の美佐子大転倒でやります。おっとまた右が当たりました。チャンピオン交代。
右カウンター、これは効いた。グラッとしましたチャンピオン。私を使って離れました。左挑戦者好調であります。おっと今度はすごいボディーブロー。ほとんど時間がなくなりました。またミスボローです。ゴング第4ラウンド終了しました。このラウンドも挑戦者の美佐子が5対4とワンポイントリードしました。リングサイドでボクシングをご覧になるのは初めて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佐伯さんは先ほどからですねプログラムがもうくしゃくしゃ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ね、なかなかいい構成を見せている美佐子選手ですけれども、どう映ってます佐伯さんには。やっぱり僕のね思って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ガッツで言っておりますね。しかしチャンピオン一発怖いですからね。あといいですね。そうですね。でもねいいばっかりでね、だからですけど野球で言うならねヒットばっかり続くわけですね。ホームランはないでしょう。だからこの辺で美佐子にねホームランを打ってほしいですね。ホームランを期待したいですね。はい、放送席どうぞ。ちょっとこうチャンピオンが八百板さんこう焦ってきたという感じですね。ワンツーがまた当たりました。さあボディーブローを打ちます。冷静さを失ってますね。ああなるほどね、しかしそれにしても見事な攻撃を見せています美佐子正弘。チャンピオンの顔面も真っ赤でやります。和島さん、その世界タイトル初挑戦とは思えない美佐子の動きですね。やっぱり根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勇気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なるほどね、試合は第5ラウンドに入っています。八百板さんの採点では第3ラウンド第4ラウンドとワンポイントずつ取っています。左これはいいパンチです。左のショートストレートが当たりました。また離れました。今度ワンツーチャンピオン、これはいいパンチ。ちょっとグラッとしました。クリンチの方がいいですよね。そうですね、下向いて前で下向いてるよりはクリンチした方がいいですよ。はい、しかしチャンピオンの強烈な右のストレートがちょっとテンプルを取られました。右のボディーブローです。完全に狙ってますからね。そうですね、ちょっとこれは浅い。おっとボディーブロー、チャンピオンの強烈なボディーブローです。うまく回り込みました挑戦者。おっとボディーブローです。もっとくっつかなきゃいけないですね。そうですね、さあ今度はチャンピオンの逆襲です。ボディーブロー強いパンチです。ワンツー顔面に当たりました。正面に対してとまずいですね。あれをもうやはりどうしても左か右へ回らなきゃダメですね。はい、しかしあと5秒です。ゴング第5ラウンド終了しました。このラウンド八百板さんの採点では5対5と互角でやります。解説席の山田アナウンサー、赤コーナーですがね、チャンピオンの方の金トレーナーがですね、手数を多くして先に手を出せという指示を与えております。それからボディブローを狙えと、こういう指示も出ております。ああそうですか。こちらのセコンドの方は意外と表情穏やかですね。まだ余裕があるという表情を見せております。ああそうですか、八百板さんボディを狙いということ、要するに美佐子の足を止めろ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今でもボディ打ってましたからね。そうですね、今もするとちょっと美佐子君の方が分が悪く、あっと右のアッパー、これは危ない。下向きゃダメですよね。そうですね、左利きすぎて先するかどっちかにした方がいいです。右のボディーブロー、左のボディーブローです。右のボディーブロー、危ない。ダウンです。これは取れるか。カウント4、カウント5、カウント6です。7立ちました。美佐子立ちました。
しかし強烈なパンチですね。ああ、そうですね。一緒に打たないと抱きついていくんですよ。カバーリングしないで体を押していくボディーブローです。効いています。右を狙いました。おっと逆に危ない。右を切りました。青コーナーに詰まりました。ミサコピンチ、チャンピオンアッパーダウン、右アッパーカットです。ミサコ2度目のダウン、カウント5、6、7、8、立ち上がりました。さああとはフィニッシュどうか。打ち合っています。挑戦者懸命に打ち合って、これは引き落としました。これはスリップです。右で引っ掛けて引き落としました。しかしまだあと1分30秒あります。しかし気が強い挑戦者のミサコ、向かっていきます。さあもう一度ダウンすればこれも効いています。さあ右からに詰まりました。右ミサコの右のパンチが当たりました。また右のフック、すごい闘志です。危ない。右のフックを切りました。左を切りました。また引っ掛けました。チャンピオンが引っ掛けました。これはダメ。ノックアウトでやります。右のフック、結局3ラックダウン。第6ラウンド3回のダウンを期しました。手元の時間では2分14秒。竜の初防衛になりました。それにしても八百板さん、さすがにパンチはありますね。最初が右のアッパーですね。それからですね、しかしね、よくやったですよね。よくしかし戦いましたですね。6回2分16秒でございます。ノックアウトタイムは第6ラウンド2分16秒であります。初防衛に成功いたしましたリオ・サイト選手にこれから認定書の授与であります。しかし輪島さん、挑戦者のミサコはよくやりましたですね。ミサコまたやると思わなかったね。ジュニアミドル級タイトルマッチ15回戦を行い勝利を得たので、ここにチャンピオン今放送席にスコアシートが入りましたのでご参考までにご紹介しておきますと、レフリーの宇野さんが24対23で挑戦者の1ポイントリード、それからジャッジの牧村さんも24対23で1ポイントリード、そして、ジャッジの、金鎮国さんが逆に24対23で、チャンピオンの1ポイントリードということでやりましたが、いずれにいたしましても3ラウンド4ラウンドの挑戦者の健闘ぶりは誠に見事でやりました。미사코 마사히로가 그래도 꽤 그 선전을 유재두 선수에게 했는데 역시 그 유재두 선수를 넘어설 만한 그런 제목은 아니었고 적지에서 통렬한 그런 KO 승을 거두면서 방어에 성공한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시합은 시합 전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이 전부터 일단은 유재두 선수의 2차 마거전 상대가 다시 와지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제3의 그 상대가 될 것이냐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고, 이 시합 후에 와지마가 그 재기를 발표하죠. 재기를 발표하면서 그것도 접대 멘트인지 작전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긴 하는데 유재두 선수는 너무 강하다. 다시 해도 별로 승산 없지만 마지막으로 해보겠다는 식의 그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실 유재두 선수는 마지막 오이치가 이제 2차전 상대로 내정이 된 후에도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실 그 캠프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집념의 사나이 그 마지막 오이치가 다시 그 유재두 선수를 더 연구를 했나 보죠. 해가지고 그 원래 와지마 선수가 이 다킹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유재두 선수와 2차전은 그 전 시합보다 더 깊게 로다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주의를 받을 만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시합은 속행되고 그 유재두 선수와 와지마 고이치의 2차전 이후에는 유재두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약물 중독설까지 나왔는데,
그 시합을 2차전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 초반에는 이게 유제투 선수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름이 없는데 그 와즈마구치가 워낙 그 디펜스 위주의 그 로다킹을 하니까 주먹이 거의 그 와즈마구치 머리 위로만 다 미스브로가 되는 거죠. 하면서 라운드가 지나갈수록 유제투 선수가 초조해지고 또 체력도 소진이 많이 된 데다가 와즈마구치가 뭐 큰 위력 같아 보이진 않지만 계속 그 유효타를 적중시키면서 나중엔 유제도 선수가 이제 라운드 중반 이후에는 좀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자기 페이스도 떨어지고 중반에 또 뭐 가볍지만 다운도 당하고 하면서 거의 그 자기 페이스를 완전히 흐트러져가지고 시합을 망치지 않았나. 그래서 유제도 선수는 사실 그게 아까운 게 미사코 시합은 뭐 예견된 대로 끝났지만 그 2차 방어전에서 성공을 했으면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었고 또 아시아 선수는 굉장히 그 희소 가치가 있는 그 중량급이었기 때문에 뭐 미들 끝까지도 한번 노려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결말이 됐죠. 네. 사실 이 미사코와의 방어전도 아주 통렬하게 승리를 하면서 사실 뭐 스코어상으로는 빡빡한 경기였지만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쉬운 승리가 오히려 마지막 2차전에 그 마음이 좀 허술해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차전에서 쉽게 이겼고 또 와즈마구치가 뭐 은퇴의 갈림길에서 계속 좀 뭐 고민을 하다가 다시 시합을 한 거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마치 옵션은 있는데 상대로 내세울 선수가 없다. 마지못해 하나. 네, 그래서 와즈마가 다시 나간다. 그래서 뭐 1차전부터 계속 류소리 맞지 그리고 이제 일본의 웰터급 챔피언이었던 뭐 스지모도 쇼지 이런 선수가 거론이 됐는데 그래도 하여간 와즈마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굳히고 다시 한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와즈마구치가 2차 방어전을 상대로 나왔고 그 당시에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진영에서는 쾌재를 불렀어요. 뭐 스지모도 쇼지나 그 류소리 마지는 전형적인 아웃복서 스타일인데 사실 유제도 선수가 그 아웃복서 베이스를 하지만 좀 발이 빠른 선수에게는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와즈마가 상대로 나서는 게 뭐 스지모도 쇼지나 류소리 마치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예상을 했었죠. 6라운드 전, 그러니까 5라운드까지 미사코한테 이제 3대0 판정으로 뒤지고 있었다. 2대1. 2대1인가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심과 부심은 한 점 차로 미사코. 네. 그다음에 한국의 김진국 부심은 한 점 차로 유제도 우세.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판정은 아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식으로 채점하자면은 유효타도 미사코가 많았고 또 데미지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안면에 적중하는 큰 펀치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제가 김초로 대 와다나베 지로전이 생각이 났는데 경기 끝나고 김초로 선수와 와다나베 지로 선수가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 펀치가 어땠느냐 그랬더니 뭐 경기에 자극을 주는 정도였지 내가 뭐 데미지 있는다는 생각은 안 했다. 유제도 선수도 비슷한 생각 아니었을까요? 내가 맞기는 맞는데 뭐 이게 그렇게 뭐 위력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 시합을 보던 일본 팬들은 우리나라 팬들 최충일 마츠카 리몬 시합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비슷했겠네. 채점은 이기고 있는데 언제 한번 걸리면 위험하다 해서 계속 그 약간 그 뭐 포인트면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우리가 최충일 선수 사실 그 리몬 선수하고 할 때 KO 당하기 직전까지는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었거든요. 점수에서. 매회 10대 9였죠. 예, 하지만 언제 한번 잘못 걸리면은 위험해질 것이라는 그 예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시합도 일본 그 관계자나 팬들은 뭐 미사코가 점수를 좀 앞서고 있었지만 결코 뭐 미사코가 승리하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 했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MBC 이철원 아나운서가 이 경기 중계를 하셨는데 최충일 라파엘 리몬전도 이철원 아나운서 맞아요. 중계였거든요. 네.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그 이철원 아나운서가 최충일 리몬전을 6라운드 끝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 이제 이길 것 같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바로 이제 KO 됐고 요 경기에는 뭐 비틀 술 취한 듯이 비틀 그 얘기를 계속했던 그 기억이 좀 새롭습니다. 하여간 7, 80년대 여러 그 아나운서가 있었지만 복싱 시합하면 그 당시에는 이철원 캐스터하고 박병학 캐스터. 근데 이제 두 분이 틀린 거는
이철원 캐스터는 이기든 시합이든 지든 시합이든 굉장히 그 톤이 일정해요. 냉정해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박병학 캐스터는 가끔 막 스스로 흥분하셔가지고 막 숨 넘어가는 소리도 하고 뭐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었는데 두 분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이 있던 그 당시에 아주 전문적인 그 복싱 그렇죠. 물론 뭐 다른 것도 많이 하셨지만 그 복싱 캐스터로 굉장히 각인돼 있는 그 두 분이고 이철원 선생님은 뭐 지금 장 박사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고. 근데 저는 준배영님 그러니까 장 박사님 그 시대에 이 경기를 직접 본 입장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한번 보고 지금 다시 처음으로 이제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 경기 결과를 모르고 그냥 이 경기만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페이스를 보면은 지금 준배영님은 뭐 어느 때든 한 방으로 넘길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셨다고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복싱 팬 입장에서 만약 경기 결과를 모르고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건 흐름상 중반을 넘기면 굉장히 도전자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여기가 홈딩이고 도전자의 발이 빠르고 컴비네이션이 좋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이거는 판정으로 가면은 굉장히 도전자한테 유리한 경기 흐름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이제 시합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뭐 워낙에 골격 차도 많이 나고 미사코 마사히로 선수도 보니까 데뷔를 좀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지마 1차전 와지마 좀 그 중계 해설진의 멘트를 들어보니까 그 와지마가 스파링 파트너도 많이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 더킹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블로를 많이 이제 유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골격차도 많이 나고 힘 차이도 많이 나고 그냥 다른 거 스피드 먹고 다 그냥 진 눌러버리고 유재수 선수가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뭐 어떻게 되질 못하네요. 처음 본 거보다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만 해도 그 복싱의 전통 이런 게 살아있는 목가적 시대여서 챔피언은 흰색 트렁크, 도전자는 짙은색 트렁크. 지금은 이제 챔피언 홍코나 도전자 청코나 요 정도만 그렇지. 하지 뭐 그 트렁크 색깔 가지고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완전 자유분방해.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챔피언이 그 트렁크 색깔 선택권이 있어서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같은 트렁크를 못 입었는데. 요즘은 뭐 국내나 국외나 보면 똑같이 까만 트렁크, 까만 슈즈 신어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규제는 없는 것 같고 글러브 색깔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뭐 빨강색 같은 빨강색 아니면 빨강색이면 파란색이 되는데 요즘은 뭐 자기 좋아하는 그냥 브랜드 끼고 나오고 하니까 뭐 자유로워졌는데 어떤 그 딱 규격화된 뭐 이런 거는 좀 옛날하고 좀 틀리죠 요즘은. 그리고 요때 이제 그 한국 화장품 이렇게 그 스폰도 보이잖아요. 트레이닝복 뒤에 써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렁크에는 해태라고 써 있는데 해태가 82년에 해태 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을 창단하기 전에는 유재두 선수라든가 그다음에 역도 선수 누가 있었는지 이창기 선수도 네. 선수도 해태 제가 스폰 받았어요. 예, 해태 제과 그리고 그 장재근 선수 개인적으로 육상 선수 이제 개인적인 후원을 했고 팀은 후원을 안 했고요. 한국 화장품은 77년에 실업 야구단을 만들어서 이제 초록색 유니폼, 김재박, 황규봉 이런 선수들이 뛰었고 그렇죠. 여자 농구는 박찬숙의 태평양화, 김영희, 김화순은 동방생명, 김영희의 그 한국 화장품. 전미에도 있었죠. 네, 전미에 그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뜨거웠고 한국 화장품은 복싱단도 운영하지 않았는데 프로복싱 팀이 있어서 조민 관장도 그 과장 대우 받고 거기서 운동을 월급 했고 주면서 김영식 전 동양 벤텀급 챔피언 슈퍼 반텀이죠. 벤텀이랑 주니어 벤텀 이체급. 주니어 벤텀 이체급 옆에 김영식 선수도 한국 화장품 소속이었고 그 몇 명 그 한국 챔피언급 선수들이 이제 거기서 그 당시에는 뭐 후원이라는 게 아니고 운동 장소 마련들어 주고 그 어떤 그 선수 레벨에 따라서 과장급 월급을 주고 뭐 계장급 뭐 이렇게 월급을 사원급 월급을 주고 굉장히 그 안정된 그 상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었죠. 좋은 시절이었죠. 지금 선수들이 너무나 부러운 그 시절이었네요. 그러니까 나름 아주 그 큰 대기업은 아니라도 그 당시에 복싱에 많이 후원을 했던 게 뭐 해태제가 장정구 선수도 해표 식용유에서 한국 화장품 뭐 그런 해표 식용 백인철 선수가 어디였죠? 백인철 선수도 약간
아마 같은 극동계열인데 해표 시도는 뭐, 장정구 선수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당시는 그리고 염동규 선수는 야구르트 한국 야구르트에서 그 유명하죠. 한국 야구르트 육회병 사장님 뭐 맨날 나름 그 중견 기업들이 한남 체인 김환진. 그렇죠. 한남 저 체인. 그래서 중견 기업들이 나름 그 복싱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후원을 많이 해주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점점 그 후원하는 회사의 레벨이 낮아지는 것 같더니 요즘은 이제 참 그 후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네요. 프로복싱. 제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이제 중소기업 하시고 박석규 선수를 독사. 네, 응원했던 후원하셨던 기업인 회장님이 계신데 그때는 각 체육관에서 중견기업 안면 있는 중견기업 회장님들을 찾아와가지고 얘가 유망주니까 얘를 후원해 주시면은 대박이 날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 추천받은 게 박석규 선수여서 오랫동안 후원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후원한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어쨌든 세계 타이틀 매치는 전국 방송인데 네. 그 시청률도 굉장히 높은데 그 본인의 그 어떤 기업 어쨌든 그 로고가 적힌 트렁크를 입고 나가니까 어쨌든 이영철 선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엔젤 젖병에서 오랫동안 후원을 받았는데 결국 세계 챔피언이 이제 되고 나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미사코 선수는 올해 총과 작년에 이제 작고하셨고 뭐 우리 유재두 관장님은 지금도 현역에서 그 선수들을 길러내면서 건장하신 거예요. 네, 아직도 뭐 정정하십니다. 네, 태양체육관을 몇 년째 하고 계신 건가? 40 몇 년 하셨죠? 5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부터 오직 외길 선수 육성해서 그 동안에 뭐 그 친동생인 유재영 선수라든지 뭐 진윤원 선수, 차남원 선수? 예,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은 장태일 선수, 장영순, 장순형 동양 챔피언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리고 또 한국 챔피언 플라이급의 정선용 선수 챔피언했죠. 네. 그 선수 태양이었고요. 계속 그 뭐 훌륭한 그 후배들 박정호 선수, 오영세. 아 거기는 그 태양이 아니라 세기. 그래서 여전히 뭐 체육관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가끔 이제 그 시합에 선수도 출전시켜서 가끔 현장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신데 아직도 그 옛날 그 어떤 그 기골이 장대한 그 몸매를 유지하시고 전체가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고흥에 가서 힘자랑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전형적인 그 장사 마을인 그 고흥 출신이시죠. 그리고 이제 미사코 짐 얘기 아까 제가 황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왜 장동훈 선수가 국내 랭킹에서 빠졌냐 그랬더니 최근에 일본 미사코 짐으로 이적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의 그 매니지먼트와 프로모션이 세계 수준과는 차이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한국에서 케어를 해도 얼마든지 동양 챔피언 세계 랭커 세계 타이틀 할 수 있는데 네. 장동훈 선수가 일본에서 생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이쪽이 뭐 열악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미사코짐은 일본의 현재 대표적인 투탑이면 역시 테이켄과 오아시짐이 제일 그 투탑이고 그 밑으로 이제 와다나베짐, 뭐 가도에이짐, 미사코짐 뭐 이런 그 체육관 전통 있는 체육관들이 있는데 미사코짐은 지금도 세계 챔피언은 배출을 아직 못했지만 수많은 그 동양 챔피언, 뭐 WBO, 아시아 퍼시픽, 뭐 일본 챔피언, 여자 세계 챔피언 등 지금도 선수층이 굉장히 두껍게 그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미사코짐은 뭐 일본에서 그 탑클래스 프로모터 체육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이제 한국이 그만큼 뒤처졌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본 복싱 시장이 한국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건 맞으니까 장동훈 선수가 일본에 갔다면 조금 더 이제 비중 있는 선수와의 경기, 뭐 매치업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가서 이제 그런 그 정말 정글이잖아요. 지금 네. 4대기구 세계 챔피언이 벤턴급이 모두 일본인인데 거기 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줄타기를 잘하면 정말 세계 타이틀까지 연결돼서 갈 수도 있는데 그 정글 같은 무대에서 그 정말 대단한 레벨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세계 랭킹을 아마 기구 안 따지고 그냥 한 2, 30위까지 벤턴급을 나열하면
10명 이상 일본 선수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수준이 높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이제 그렇죠. 캐리어 케어를 좀 한 동양 챔피언, 세계 랭커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일본에 가서 세계 도전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저게 본인의 선택이 이제 일본의 활동이었기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일본 시장 진출이 물론 이제 빅프렌으로 보면 그 한국보다는 훨씬 그 여건이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탁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 가서 뭐 몇 번 이기면 일본 애들이 내두질 않아요. 그 계속 그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우리나라 선수가 가서 좀 좋은 성적을 올리고 랭킹을 올라가면 그 랭킹을 잡으려는 일본 애들이 그 무지하게 다 이제 시도를 하고 그게 만약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제에서 이런 애는 좀 위험하고 좀 부담률이 있으니까 이제 좀 선택을 하고 좀 케어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심하게 돌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유망주가 선수생활 단축되는 그런 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얘가 이제 김태일 선수라고 굉장히 유망하게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결국 꽃을 피우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한계거든요. 그리고 정말 탁월하게 해서 월등한 성적을 거두면 지금 장 박사님 말씀대로 기회에 대한 그 문은 한국에서 활동한 것보다 훨씬 좀 더 넓게 열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황 대표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래도 하여간 뭐 뭐든지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게 여건만 되면 좋죠, 사실. 일본 가서 활동했던 선수가 누가 있죠? 임재신 선수도 있고 이동춘 선수도 굉장히 있고 많았죠. 그레이트 금상 박찬영 선수도 있고. 네, 박찬영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박찬영 선수나 김웅식 선수는 이제 커리어 말기에 그냥 일본에 잠깐 가서 보고 2번 정도 이제 시합하고 2-3번 하고 은퇴를 한 케이스고 임재신 선수는 이제 정식으로 그 에밀마스 시마라고 김용광 선수한테 도전했던 그 필리핀 용병, 일본 용병 복수였는데 세계 랭커였는데 시합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임재신 선수가 대타로 들어갔는데 그때 임재신 선수 전적이 2승 2패였습니다. 네. 6라운드까지밖에 안 뛰어봤는데 10라운드 판정으로 에밀마스 시마를 이기는 바람에 그 이제 대박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스카웃돼서 연전연승해서 세계 타이틀까지 했고 그것도 이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임재신 선수의 너무 아까웠죠. 오니스카. 제대로 오니스카 가츠야와의 일본 가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 이동춘 선수가 이제 이제 오래 하고 여기서 세계 타이틀 도전까지 2번이나 한 후에 일본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꽃을 피우죠. 벤턴급 챔피언이 돼서. 근데 결국은 타이틀 방어전에서 타이틀을 약간의 평가 판정으로 뺏기고 재대결에서 이제 그리고 혼수 상태가 돼서 사망하는 맹사고가 났고 이동춘 선수는 카오사이 갤럭시 인터뷰 때 누가 가장 까다로운 상대였느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1차 방어 상대였던 이동춘이었다. 그리고 그 7라운드 KO가 갤럭시의 그 엘보 펀치였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장동건 선수는 제가 같은 종씨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연히 장동건 선수 경기를 데뷔전부터 포함해서 4경기 정도를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기 한국 복서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은 그 강력한 후보가 장동건 선수다라고 데뷔전부터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장동건 선수가 그 정글 같은 일본 복싱계에서 기회를 좀 잘 잡고 연전연승해서 조만간 한 3-4년 걸리겠죠, 그래도? 빠르면 뭐 2년 내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 장동건 선수 세계 타이틀 매치 하면은 다 가실 거 아닌가요? 일본에서 하면. 근데 일본에서 중계 때문에 일본에서 그 용병 세계 타이틀 매치를 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흥행면에서 보통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70년대에도 제1동포 그 규하 선수가 있어서 세계 도전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보다는 용병 해가지고 그 러시아 선수들 데려다가 해가지고 유리하고 나자로프 타이틀 시켰는데 그네들마저도 정말 그 실력은 괜찮은데 그 실력에 비해서는 흥행에서는 좀 좋지가 않아서 항상 그 고라쿠엔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 하고. 그러니까 유리가 첫 무왕차이 키티카셈이랑 도전을 뭐 영숙무 리뷰 때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리만으로 이제 흥행이 안 돼서
미키 루크라는 영화 배우를 데리고 와서 네. 실제 시합을 이제 하는 그런 그 더블 이벤트예요. 그래서 시합장에 여자들이 가득 차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거지 뭐 우리나라 지방에서 시합하는데 태진아 아저씨 불러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태진아 씨가 이제 링에 올라간다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태진아 씨 공연 끝나면 절반은 나가고. 그래서 일본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만 일본 내에서 외국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벌일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홍창수 선수가 이제 일본 귀화를 안 해서 세계 타이틀 매치인데도 TV 생중계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일본 복싱 역사상 일본 내에서 열리는 세계 타이틀 매치인데 TV 커버리지가 붙지 않은 최초의 경기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를 기억합니다. 아니에요. 홍창수 선수 경기 다 근데 중계했어요. 홍창수 선수는 좀 이게 중계했어요. 입장이 틀린 게 귀화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일본에서 잘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선수고 네. 지금 이 다른 외국 용병 선수들은 외국에서 불러다가 하는데 일본 글쎄 그냥 그 지금 장 박사님 말씀대로면 일본에서 어느 정도 캐리어 싸고는 한국으로 돌아와야죠. 거기서 뭐 세계 타이틀까지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얘기고. 뭐 잘만 하면 용병들한테도 계속 기회는 줍니다. 뭐 대만의 용병 목소에 있던 루키린 네. 선수도 뭐 이제 에스페노자도 있었고 도전을 하는데 했고 여러 국적의 다양한 선수들이 뭐 임재신 선수를 포함해서 잘만 하면 세계 타이틀 도전 기회까지는 오는데 그게 이제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헤르만 토레스 선수도 일본 그렇죠, 복싱 이름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거기는 교웨이 토레스. 거기는 일본에서 활동한다보다 그냥 계약을 하고 시합 때마다 지금 로만 곤잘레스도 테이켄 소속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에서 체리하면서 거기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시합 때마다 와서 시합하고 가는 거죠. 그 헤르만 토레스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고 에밀 마스시마, 에밀 로마노도 센다이 라미레스도 있어요. 몬티엘, 센다이 라미레스. 그래서 그런 선수는 뭐 일본에서 체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합 때만 와가지고 리나레스도 그랬고. 그래서 뭐 그런 입장이 좀 틀리죠. 장동원 선수는 그럼 지금 일본에 체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체류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여쭤본 거는 갑자기 이제 그 주니어 벤텀급이었나 벤텀급 한국 1위였다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네 제가 여쭤본 건데 아예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러면 생활 근거지 자체를 일본으로 옮긴 거고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조만간 비자 형태를 바꿔서 이제 정식으로 데뷔를 할 겁니다. 일본 린 데뷔. 그렇죠. 김양지 선수도 그런 경우였죠. 김양지 선수는 아니요 이제 간다는 말은 있었는데 국내에서 지난번에 아시아 타이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가고 싶어 했었죠. 근데 비자가 안 됐어요. 뭐 유재도 선수와 미사코 선수의 이제 경기 리뷰를 하다가 미사코 진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제 얘기를 뭐 이런저런 잡담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그 옛날 복싱이 뭐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뭐 복싱이 재미없는 건 아닌데 과거에 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파이팅이 또 벌어지곤 하는데 오늘도 좋은 시간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다음 시간에도 좋은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